77페이지 보시니까 지역지구제 얘는 아주 좋은 제도지만 큰 문제점이 뭐냐면 누구는 손해보게 하고 누구는 이득보게 한다는 얘기죠. 여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이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권 뭐라고요? 양도제도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안타깝게도 아주 좋은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사적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사적지. 예컨대 여기 볼게요. 여기가 이제 사적지가 딱 있습니다. 사적지. 사적지가 있는데 이 근처에 뭐 50층, 10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거나 공장 같은 게 들어서면은 아무래도 사적지 본래 기능이 훼손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니네들 반경 몇 킬로까지는 3층 이상은 짓지 말아라. 규제할 수 있네요. 3층 이상은 짓지 말아라. 자, 공장 같은 것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벗어나는 지역은 몇 층까지라고요? 10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해 놓는다면, 이렇게 이게 정한다면, 자, 같은 지역에 있는 땅인데 누구는 손해보고요, 누구 이득 본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요, 우발 손실이다 해줍니다.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이런 정책을 수행한 바람에 자, 예기치 않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우발 손실이다. 얘는 상대적으로요, 우발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근간은 자, 우리 시대에 크게 따진다면 이런 지역을 개발하겠다. 이런 지역을 보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지역을 뭐라고요? 보전 지역이라는 거고, 이런 지역을요, 개발 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손해보고 이득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들이든 어쨌거나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소유권이 있는데 얘네들한테는 이게 손해보는 정도에 상응하는 만큼 개발권이라는 증서를 지급합니다. 뭘 지급한다고요? 개발권. 그러니까 개발권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땅을 개발하냐,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유가증권의 형태로 타인에게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한테는 개발권 줘요, 안 줘요? 얘들은 이익 보고 있죠? 개발권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개발지역의 땅 소유자가 정부가 정한 용적률 건폐율 있죠? 토지용의 상한선 이상의 개발을 추가로 원한다. 자, 이렇게 쓰죠? 정부가 정해놓은 토지용의 상한선 있죠?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 배웠죠? 요거 이상의 개발을 원한다. 그러면 개발권이 있으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개발권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개발권 있는 자한테 사야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은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양도라는 게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겁니다. 자, 증여나 상속은요, 공짜로 받는 거고, 어쨌거나 양도했으니까 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럼 이렇게 손해난 거를 개발권 팔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걸 뭐라고요? 개발권 양도제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어디 갔어요? 자, 요거는 토지 소유자 간에 아주 형평성은 매우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매우 높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얘는 자, 이거 정부가 정한 용적률 건폐율 있죠? 이게 토지용의 상한선 이상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지구제의 틀 자체가 완전히 와해되면서 무너질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지역이 과밀 혼잡이 야기되면서 아주 비효율적인 토지용 있죠.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자, 효율성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효율성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 다시 제가 거꾸로 돌아올게요. 77페이지 볼게요. 77페이지에 자,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토지 정책을 뭐라고요? 토지 정책이라는데 여기는 지역지구제는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적어놓으세요. 260페이지.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두 장 넘겨보시면 80페이지에 맨 위쪽에 개발권, 개발이익 환수제도 있죠? 찾았죠? 요거는 우리 교재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256페이지.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직접적 개입 방법 있죠? 요거는요 258페이지. 몇 페이지라고요? 258페이지.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올게요. 80페이지 위쪽에 가면 개발이익 환수제도 이런 게 있는데, 자,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발에 따라서 이익이 생긴 부분이 있죠? 요걸요 개발이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이마트가 없었는데
자, 이마트가 여기 개발했다. 자, 이마트가 원래는 없었는데 여기다가 이마트 회사에서 이마트를 개발했다고 치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갈 수 있죠. 이런 게 일종의 답을 하고요. 개발 이익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익이라고요? 개발. 근데 문제는 이마트가 이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니네들 돈을 뺏겠다 할 수 있나요? 뺏는다고 해서 뺏길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까 환수라는 게 뭐라고요? 뺏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요 지역에다가 도로를 깔았다 치자. 도로를 깔게 되면 이런 주변 지역의 땅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거는 이 도로는 뭘 갖고 까는 거예요?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 사람 전체가 이익을 봐야 되는 거지 왜 이 사람들만 이익을 봅니까? 그죠? 그 안 되겠다. 이걸 뺏겠다는 얘기입니다. 뺏어서 사회 기저 재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개발이익 환수제도 해줍니다. 되셨죠? 무슨 얘기라고요? 개발이익 환수제도. 한번 읽어볼게요.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도시를 계획하거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변 지역의 땅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또한 토지용 계획을 변경했다. 예를 들어서 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만약 이런 도로를 깔려고 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럼 이런 데다 땅을 막 구입하려니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서로. 그죠? 근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여기다 도로를 깔 거라는 거를 다른 뭐 서울에 있는 복분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미리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용도 안 하면서 막 서로 서로 구입하려다 보니까 정상 지가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개발이익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투기적 목적, 이런 수요 때문에 정상 지가 이상으로 급등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개발이익이다. 이거를 좀 뺏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개발이익 환수제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걸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알아볼게요. 여기가 이제 신도시를 여기가 개발하려고 한다고 쳐볼게요. 신도시, 동탄 제2신도시 이렇게 개발하려고 시작했다고 쳐보자. 하려고 할 수 있죠. 그럼 보통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짓는 신도시는 이따가 하겠지만 자, 수용 방식으로 주로 합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여기 있는 땅을 다 강제로 보상금 주고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를 개발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때, 자,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가 주변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용당하는 거죠. 그죠? 그럼 평생을 여기서 농사 지어온 사람들, 논 바다 아닙니까? 임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서 농사 짓나요? 그렇지 않겠죠. 근처에 옆에 가서 농사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복분이라든가 기획부동산 이런 데서도 여기 있는 땅을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는 땅을 막 구입하려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땅 가격이 막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개발이익은 이런 데서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그럼 여기다 얘들 상당한 이익을 준 거죠. 그럼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못 받고 있다면 이건요,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가져간 소득은 다 불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 아닙니까? 이 불로소득이 더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상당히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개발이익을 얻는 자들한테 뺏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때 이제 그 클라크라는 사람은 우리 고등학교 때 산업을 1차, 2차, 3차 산업 구분한 학자입니다. 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이런 걸 예를 들고요. 만약에 자, 이 지역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한다. 그러면 개발 이익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지역 있죠? 개발 가능 지역뿐만 아니라 개발 예정지뿐만 아니라 개발 이익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지역까지 왕창 다 수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초과 매수법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세법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초과 매수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땅을 이렇게 갖고 있다. 두 개 다 갑이라는 사람인데, 갑이라는 소유 땅인데 A라는 땅에 대해서는 보상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러니까 5억 정도가 계산됐다고 치자. 5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개발 이익이 생기는 거죠.
개발 까고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2억 정도를 까고서 한 3억만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걸요 상세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상세법. 그 다음에 자 거기 이거 직접 부과법은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각종 부담금 같은 거 있죠. 이걸 통해서 회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토지 국유화법은 이거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행하기가 매우 곤란해서 어쩌나 이런 개발 예정지를 전부 다 국가 소유로 한 다음에 임대하는 형태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토지 국유화법 해줍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환수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지금은 약간 좀 개정돼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계산한 개발이익이 있을 겁니다. 초과 이익을 얘기합니다. 개발이익에 대해서 최대한 얼마라고요? 50%까지는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0%로 좀 바뀌었습니다. 최대한 얼마라고요? 50%를 강제로 뺏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양도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거 부과할 때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금 왕창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도 뺏기도 하고 잠시 하겠지만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라든가 공영개발 이런 걸 통해서 환수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환수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지금부터 직접적 개입이라는 게 뭐예요? 정부가 직접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요? 직접적 개입이다 해줍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제도가 오른쪽에 보니까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택지 공영 개발 사업, 그 밑으로요 공공토지 비축 제도 있죠. 이런 제도가 있는데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요거는 이제 우리 공법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환지 방식을 얘기합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환지 방식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택지 공영 개발 있죠. 요거는 이제 수용 방식 혹은 매수 방식 이런 걸 얘기합니다. 수용 방식 혹은 뭐라고요? 매수 방식이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도시를 개발하거나 재개발하거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그런 뭐 개발 기법들인데 어쨌거나 이 환지 방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도시를 좀 개발하려고 합니다. 개발하려고 하는데 자, 보통 이제 환지 방식은 이제 누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되냐면 시행자는 사업의 주체를 얘기합니다. 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합니다. 여기 땅의 소유자들 있죠? 도시 개발을 예를 들자면 조합을 결성하는데 자, 이게 이제 사업 주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도시 개발이라는 자체가 어떤 공공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라고요? 지자체하고 토지 소유자들 있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어쨌거나 여기 있는 땅을 전부 다 이전을 받습니다. 이전을 받는데 요거는 이제 자 형식적인 이전이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 자 신탁에 의한 이전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믿고 맡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전부 다 이전을 받았겠다. 그러면 시행자는 시공사 선정해서 택지 조성공사합니다. 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지역에다가 도로 같은 것도 딱 깔아야 되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다 해야 되겠네요. 요즘에는 땅속에다 공동구라는 거 시커먼 통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가스관이라든가 전화선 같은 거 있죠? 전기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집어넣습니다. 알겠죠? 아니면 난방 관련된 거 있죠? 이런 거 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거 공동구다. 그리고 학교 부지 이런 거 남겨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원 부지 남겨놔야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남는 땅들을 원래의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원래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이런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환지 방식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만한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땅은 똑같은 크기의 땅을 받나요? 자, 종전에는 논밭이었었죠? 지금은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싼 땅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전보다는 훨씬 작은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요 환지다 해줍니다. 종전 땅 주고 다른 땅 돌아왔죠? 종전의 토지 가격 이런 거에 비례해서 나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 사람당 이만큼씩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았죠? 거의 대부분은 이 공공시설 용지 이런 걸로 들어간 땅입니다. 보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보류지. 자, 근데 이러한 택지 조성공사 하려면 수천억 원이 들어가죠? 그죠? 그 뭘로 해결합니까? 세금 갖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보류주 중에 일부는 저 채비지라고 해서 요 땅 팔아서 해결합니다.
알겠죠? 이 땅 파란색이래요. 이걸 뭐라고요? 채비지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한 걸요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이 수용 방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도시를 개발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있을 겁니다. 시행자가. 그러면 여기 있는 시행자는 보통 이제 이런 수용 방식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행을 누가 한다고요? 지자체가 하는데 여기 있는 땅을 전부 다 이전을 받는데 이 이전을 받는 거는 실제로 이전받는 겁니다. 실제.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협의 매수한다 하지만 그거는 뭐 형식적인 거고 거의 이제 미리 보상금을 다 책정했다가 그냥 보상금 주고 쫓아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왔던 고향에서 있죠? 쫓겨나는 이런 형태입니다. 알겠죠? 대대손손 이어져 왔던 고향에서 쫓겨나는 이런 형태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전부 다 이전 받았다. 그러면 시행자는 시공사 선정해서 택지 조성공사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바꿔놔야 되죠? 그런 상태에서 남는 땅들을 주로 이제 건설사한테 이제 매각하는 주로 얘들한테 매각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만한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얘는 보상금 받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땅을 받나요? 보상금 받고 쫓겨났죠. 그러니까 이 동네 들어오려면 나중에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를 사서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진행하는데 자, 이거와 관련돼서 이 한 문제가 나오긴 힘듭니다. 옛날에 나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지문에 이렇게 끼어들 수는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 끼어들 수가 있으니까 자, 한번 장단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 구획정의 사업의 장점은 자, 거기 찾으셨나요? 공영 개발에 위하여 토지 소유권을 존중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고향에서 쫓겨나는 건 아니죠. 그죠? 같은 동네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아무래도 얘는 초기에 5조 10조 정도의 사업비 부담이 굉장히 큰데 얘는 그런 건 아니죠. 사업비 부담은 작다 이겁니다. 그리고 단점을 볼게요. 이 공공용지를 너무 많이 확보한다면 자, 다시 할게요. 자, 채비지를 너무 많이 매각한다면 보류주가 작아질 수 있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 그 토지 소유자하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환지가 컸으면 좋을 겁니다. 뭐가 컸으면요? 지들이 가져가는 땅이 컸으면 좋죠.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로가 막 8차선 도로 이런 게 되는 게 좋겠죠. 보류지가 컸으면 좋을 겁니다. 그냥 서로 이제 상충되는 바람에 사업이 상당히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불공정 환지로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통 이제 조합장 같은 거 선출하면 걔들이 막 그 아주 불법적인 불공정한 환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많이 할 가능성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택지 공영개발 사업. 요거는 아무래도 얘는 자, 생각해 볼게요. 얘는 보상금을 줄 때까지가 얘들한테 상당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상금 조금 받은 사람이 가만히 않겠죠? 이때까지가 고통이 따르지만 보상금 책정이 다 끝났다. 그럼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겁니다. 사업도 신속하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도 충분히 지 마음대로 확보할 수 있죠.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은 이 땅 주고 다른 땅을 받는 거죠. 이 땅 주고 다른 땅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에 따른 이익이 여기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보상금 주고 다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에 따른 이익을 다 누가 가져가요? 국가가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누가 가져간다고요? 국가가.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가 아주 가능하다. 환수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택지 공영개발 사업의 단점을 보니까 아무래도 고향에서 쫓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침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토지 소유권. 그리고 사업 주체의 사업비 부담도 있죠.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 있죠. 그러니까 보상금 조금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게 쉽지만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공공토지 비축제도다 해서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토지은행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뭐라고요? 은행제도다. 자, 요거는 이제 당장 도시를 만들겠다. 도로를 깔겠다. 이게 아니라 먼 미래에 10년이 될지 모르고 20년이 될지 모르고 어쨌거나 먼 미래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 있죠? 이런 거를 미리미리 돌아다니면서 땅가격 싼 거 있죠? 그런 거 미리미리 사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구입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땅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땅이 없을 수 있죠?
그럼 땅가격이 급등하면서 여러 사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미리 땅을 사놓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적절히 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 미래의 토지 수급 불균형. 토지 수급 불균형이라는 게 뭐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별로 그 공급할 땅이 없을 수 있죠. 이런 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땅을 구입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제도를 현재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행하고 있다고요? 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재 토지은행이라는 회계 계정을 두고서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리미리 구입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개발 수요가 발생하면 팔거나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나 그 얘기인데 항상 공공하면 국가나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있죠? 이런 자를요, 공공해 줍니다. 공공이, 그 산 밑에 있는 땅을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 농사 짓겠다고 빌려달랍니다. 그럼 논리는 그냥 빌려주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걸요, 공공이 임대하는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산 밑에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뭐 농사 지어봐야 돈도 안 될 수 있죠? 중국산 싸구려 농산물 이런 것 때문에 힘만 들고 산 밑에까지 올라가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용자가 없으면 방치해 놔야 될 겁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방치해 놓는 거를요, 공공이, 이 방치해 놓는 보유를요, 자유보유다. 공공이 그냥 방치해 놓은 걸요, 공공자유보유. 근데 요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유지라든가 아니면 국유지 같은 경우에 놀고 있는 땅 있죠? 놀고 있는 땅에서 이제 극빈층이 들어와서 판잣집 같은 거 지고 살 겁니다. 이렇게 지고 사는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뭐 논리는 이분들 와서 뭐 이용하는 것도 괜찮죠? 그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개발 수요가 발생하면 또 10년, 20년 살아온 분들 있죠? 이분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비중이 있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공공토지 비축제도의 장점을 보니까 3번 볼게요. 수용보다는 사유재산권의 침해 정도가 어떻다고요? 약하다. 그 얘기는, 수용은 팔기 싫어도 강제로 팔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얘는, 이 미리미리 사놓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안 팔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의 침해 정도가 약하다. 단점도 만만치 않게 있는데, 매입 토지를 관리하는 부담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판잣집, 이런 분들도 내보내는 것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볼게요. 만약에 이 땅을 뭐 구입했다. 정부가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은 언젠가는 개발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개발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변 지역에 땅 투기가 아주 극성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알겠죠? 이렇게 요 정도 아시고, 문제는 조금 있다가 제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에다가 우리 토지 정책은 주로 이 공법에 있는 규정들을 간혹가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차를 공부한 사람이 좀 약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나머지,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주택 관련된 문제 있죠?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 수단을 뭐라고요? 주택 정책이다 해줍니다. 여기는 임대와 관련된 정책, 분양 관련된 정책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임대와 관련된 정책은 임대료 규제해 갖고 82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 임대료 규제 있죠? 이건 우리 교재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274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84페이지 맨 위에 임대료 보조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해서 딱 중간에 85페이지 중간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278페이지. 그래서 요 정도 하고 나머지는 뭐 분양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주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임대와 관련된 정책 있죠? 요 정도만 잘 정리하시고 나머지 안 한 부분은요 3월 달에 해도 충분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임대와 관련된 정책 알아볼 건데, 우리 주택 정책은 거의 대부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합니다. 다시 말하면 극빈층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 있죠?
요걸 열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수행했는데 극빈층들이 혜택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극빈층들이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이거 효과가 없는 제도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맨 먼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니네들 이거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입니다. 임대료 뭐라고요? 규제다. 자,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20평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가 한 50만 원 정도가 형성돼 있답니다. 시장 평균 임대료가 50만 원 해야 되는데, 자, 50만 원 정도 형성돼 있다.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네들 안 되겠다. 2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걸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 아니면요, 임대료 상한제. 상한이 뭐예요? 올라가도 이거 이상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올라가라. 그래서 이걸요, 임대료 상한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니네들 8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그러면 이거는 이미 50만 원 다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가 있어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해야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문제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람들이 임대료를 그전에는 50만 원 받다가 얼마라고요?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사람들은 임대사업 같은 거 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안 하려고요? 돈도 안 해도 되고 다른 사업 하려고 하죠? 투자 같은 거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임대사업 하는 사람도 다 때려치고 다른 거 하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시장에는 임대주택 물량이 점점 뭐라고요? 줄어듭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한 임대료가 싸니까, 그러니까 급기야는 이 동네에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두 채밖에 안 남은 겁니다. 다 때려치고 몇 채라고요? 두 채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임대료가 싸니까 또 소비하고자 하는 양 무지자 막자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으면서 각종 불합리한 일들이 있죠? 요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자, 단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다. 이거를 순기능이 있다 표현합니다. 단기적으로 뭐라고요? 순기능. 왜냐하면, 자, 임대료를 20만 원 못 받게 하니까 사람들은 임대사업 때려치려고 하는데, 문제는 당장 때려칠 수 있나요? 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이 1년 반 남았다. 그럼 1년 반 동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룸 같은 것도 임대료 많이 못 받게 하니까 때려치고 다른 거 하겠다는 얘기인데, 팔리려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걸릴 수도 있고, 다른 걸 바꾸려면 또 시간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50만 원에다가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효과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있다. 근데 문제는 장기가 중요한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기능 있죠? 요걸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요, 역기능밖에는 안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게 수요와 공급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 균형 임대료가 50만 원 정도가 형성돼 있었는데, 이게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네들, 장기적인 그래프입니다. 니네들, 자, 2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규제하게 되면, 이거 이상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올라가면 안 되죠? 이거 임대료 상한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임대료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사람들은 임대사 팔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이만한 임대료 수준에서 공급하고자 하냐 이만큼이다. 공급량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한 임대료 수준에서 소비하고자 하냐 이렇게 많죠. 결국은 이만큼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으면서 각종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건 장기적인 형태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경제 주체 입장에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정부라든가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임대료가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은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자꾸 기피하려고 할 겁니다. 투자를 기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자, 투자 같은 거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기존에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도 돈도 안 되니까 이런 거 때려치려고 안 때려치려고요? 때려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자꾸 때려치고 다른 뭐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기존의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원룸 같은 경우에도 자, 이 팔고 다른 거 했으면 좋은데 안 팔린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 바꾸기 좋은 게 뭐 모텔 같은 거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다는 얘기죠. 바꿀 수만 있다면 이러면서 용도를 자꾸 임대주택 외의 용도인 용도를 자꾸 전환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용도를 변경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임대주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이 50만 원 받을 때는 세입자가 와서 이 도배지 교체해 주세요. 그러면 얼른 교체해 줬죠. 근데 지금은 도배지 교체해 주세요. 그러면 뭐 붙이고 살라고요? 어떻게 하세요? 신문지 붙이고 사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기 싫으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 자체가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임대료가 이제 싸고 하니까 임대사업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집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기존의 세입자는 자꾸 눌러 살려고 하니까 신규로 새로 얻고자 하는 세입자 있죠? 이런 사람이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내가 이제 그 춘천으로 전근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집 구하는 게 어렵지겠죠? 그죠? 우리가 구하다 못 구해서 어쩔 수 여기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주거 이동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거 이동이 감소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문제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두 사람이 여기서 차 끌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개인의 문제입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차 끌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안 나가도 돼야 될 비용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50만 원에 집을 20만 원에 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내 식구 기준으로 한 20평이면 충분하죠. 근데 집값 임대료 싸니까 에라 모르겠다 50평짜리 빌려서 뭐 잉하다게 살아보자 해서 쓸데없이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원의 낭비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로 자꾸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 정부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임대사업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 다 때려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에 따른 소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정부를 꾸려나가는 것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번에 춘천에 가서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집주인을 살짝 불러서 내가 계약세는 20만 원에 써드릴게요. 그 대신 몰래 3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기존의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 불법적인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이건 내 20만 원 못 받게 하니까 몰래 50만 원에 거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중 가격이 형성되면서 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료를 규제했더니 단기적으로는 아주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제도 있죠. 요걸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안 한 것들은 전부 다 언제 한다고요? 3월 달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임대료를 우리가 공짜로 주겠다 하는 걸요. 임대료 보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대료 뭐라고요? 보조. 자, 임대료 보조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우리 같은 소비자한테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인, 여기서 말하는 공급자는 건설업자 있죠? 건설업자들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교재 어디냐면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그럼 소비자한테 지원해주는 방법은 어떤 극빈층이 현재 월세를 40만 원 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40만 원 내는 게. 그래서 이 가구당 한 30만 원 정도를 좀 지원해 주겠다. 보조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소비자 보조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보조는 어떤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짓는데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자, 요거를 지어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년 이상 보통 얘기합니다. 요거를 8년 이상 임대사업 같은 거 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준공공임대 아파트다 해서 상당 부분 좀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한 동 질 때마다 한 50억 정도를 좀 지원해 주겠다. 50억 정도를 보조해 주겠다 하는 걸요. 공급자 보조라는 겁니다. 되셨죠? 공급자 보조. 그러면 소비자 보조는 요거는 약간 좀 아직 수요 공급 이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좀 이해가 좀 안 갈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임대주택도 소비했고 그다음에 다른 재화도 구입하는데 100만 원 월급 타서 이건 약간 좀 어려우니까 이해 안 되시면 넘기세요. 그동안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40만 원 썼고 그다음에 다른 재화 구입하는데 60만 원 썼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한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니까 내 돈 나가는 건 얼마예요? 10만 원만 나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이 상당히 싸진 효과가 있습니다. 얼마만 내면 되니까요? 10만 원.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재화에 비해서 상당히 싸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다른 재화를 덜 구입하고 주택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대체 효과다 해줍니다. 이해 안 되시면 살짝 넘기세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고 쳐볼게요. 임대주택이나 다른 재화나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고 하면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30만 원 남죠?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됐기 때문에 얘가 됐든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자 이해가 안 가시면 살짝 넘기세요. 나중에 계속 할 거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정부 입장에서의 주된 목적입니다. 자 지금 12평 너무 열악하죠? 그러니까 넓은 집에 가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달동네 같은 걸 특히 없애려고 좀 깨끗한 집에 가서 살아라는 얘기죠. 깨끗한 동네가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30만 원 지원해줘도 나는 요 주택이면 충분하다. 아니면 달동네도 충분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더 큰 건 또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요거면 충분하다. 그러면 30만 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럼 갖다 버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자 시장에 가서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늘리려고 할 겁니다. 타 재화의 소비량도 늘리려고 할 거예요.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문제냐? 자 다른 재화 소비량이 증가하면 시장은 기업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생산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생산 많아지면 그 기업들의 소득도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공급자한테 지원해 주는 경우 볼게요. 공급자한테 지원해 주면 얘는 원래는 아파트 한 동 지을 때 얼마 들어갔다고요? 10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50억을 지원해 주니까 55억만 있어도 아파트 한 동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50억 남아요 안 남아요? 남으니까 옆에 한 동 또 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 동 질 때마다 생산비가 이제 감소되면서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가 뭐라고요?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물량이 많아지면 임대 아파트가 많아지면 임대료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혜택을 볼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죠? 이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 소비자한테 지원해주면 자 애들 가고 싶은 데 가서 살면 될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공급자한테 지원해주면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는데 이것들이 여기다 갖다 지원한 거죠. 여기까지 이사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기는 곤란하다. 이러한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뭐라고요? 보장받기는 곤란하다. 이러한 좀 단점이 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임대료 보조하면 주로 뭘 얘기한다고요? 소비자 보조를 주로 얘기합니다. 어떤 보조를 얘기한다고요? 주로 이제 소비자 보조에 대해서 주로 자주 물어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효과를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단기적인 효과, 장기적인 효과 나눌 수 있는데, 자, 단기적으로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죠? 그죠? 증가한다고 해서 갑자기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요? 늘어날 수는 없는 거죠? 건물 같은 거 지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임대주택은 딱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더 큰 주택을 소비하려고 하고, 더 좋은 동네에서 자꾸 소비하려고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임대료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올라갈 수 있다고요?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죠? 그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올라갈 수 있다. 요거 아주 문제네요. 왜냐하면 이건 내 30만 원 지원해줬더니 임대료가 고스란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죠? 그럼 이거는 세입자는 혜택을 못 보고 누가요? 임대인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30만 원 지원해준 효과를 다 누가 가져간다고요? 집주인이 가져가는 이상한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임대인만, 여기서 말하는 임대인은 집주인을 얘기합니다. 임대인만 초과에 얻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장기적인 효과가 중요한 겁니다. 임대료가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우리 어떤 정년 퇴직자가 야 나도 퇴직하면 요번에 기필코 아파트 대출 끼고 5채 구입해서 임대사업이나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점점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 요번에 정년퇴직하면 원룸이나 지어서 아니면 빌라나 지어서 한번 임대해볼까 이런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다가구 주택 이런 거. 그러면 시장에는 물건이 점점 많아지니까 임대료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임대료 떨어집니다. 그죠? 그럼 원래로 돌아왔죠? 그럼 임대인은 초과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임대료는 올라갔다 내려왔죠? 내려왔죠? 그리고 30만 원 지원해줬죠? 그럼 누가 혜택을 본다고요?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법은 크게 이제 가격 보조라는 게 있고 현금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격 보조는 우리가 임대료 한 30만 원 줄 테니까 너는 임대료로만 사용해라 하는 걸 뭐라고요? 가격 보조 혹은 집세 보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금 보조는 우리가 3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너 쓰고 싶은 거 쓰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현금 보조라는 겁니다. 무슨 보조라고요? 현금 보조. 그러면 정부가 왜 30만 원 지원해 주려고 하냐면, 자, 생각해 볼게요. 30만 원 지원해 주는 이유가 지금 10평, 12평 너무 열악하죠? 또 좀 넓은 집에 가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달동네 같은 거 없애려고 좀 좋은 동네 가서 살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주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얘가 임대료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 정책 효과는 뭐가 크다고요? 가격 보조가 큰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정책.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30만 원 받으면 이거 당장 애가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술비로 쓰겠다. 아니 이번에 대학교를 갔는데 학비가 부족한데 이걸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뭐가 유리하다고요? 현금 보조가 유리합니다. 소비자 뭐라고요? 효용 측면에서는 쓰고 싶은 거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애가 이제 이번에 취직해서 첫 월급 탔는데 엄마한테 좀 구두를 좀 사주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책적인 목표가 뭐야? 엄마한테 구두 사주는 게 목표죠. 그죠? 그래서 금강제와 상품권을 사준 겁니다. 근데 엄마는 지금 신발장에 구두가 무지장 많습니다. 옷을 사 입고 싶습니다. 그죠? 속으로 이놈이 금강제와 상품권을 줬으면 좋아요? 현금으로 줬으면 좋아요?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사는 게 좋겠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은 이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정이 있죠. 가구를 선정해서 최저 생계비 정도에 상응하는 거를 동사무소에서 좀 지원해 줬습니다. 그 돈 가지고 의료비도 써도 상관없고 임대료 쓰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교육비도 쓰고. 그러다가 이 가격 보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택 바우처 제도입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바우처. 이거는 일종의 쿠폰을 나눠주는 겁니다. 알겠죠? 쿠폰 나눠주면 집주인이 한 달에 한 번씩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쿠폰을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집주인은 쿠폰 갖다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바꾸면 되는 거죠? 결국은 임대료밖에는 못 쓰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뭐라고요? 임대료. 이거를 한 7년 전부터 그 재개발, 재건축 예정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이거라고요? 시범 운영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자, 이거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 금액은 상당히 좀 낮습니다. 금액은 좀 크진 않지만 어쨌거나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한 400조가 약간 넘어가는데 그중에서 이걸로 쓰는 거는 1조도 채 안 되니까 이걸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번에는 자, 공공임대주택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공공 뭐라고요? 임대주택 정책이다.
자, 그거는 정부가 직접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직접 뭐라고요?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공공임대 아파트는 원래는 한 71년도경에 서울의 개봉 지역 있죠? 네, 그 지역에다가 아파트, 영구 아파트 이렇게 지은 게 최초인데, 그건 몇 동 안 됐고, 본격적으로 지어진 거 있죠? 이게 아주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예, 그 89년도 있죠? 89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요걸 이제 영구 아파트, 무슨 아파트라고요? 영구 아시나요? 머리 이렇게 구멍 나네. 이런 걸 영구라 하는 겁니다. 영구 아파트라고 해서, 영구적으로 이제 계속 사는 건데, 요거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뭘 없다고요? 보증금 없이 그냥 선불로 월세 내면서 사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형태인데, 보통 이제 몇 평이냐면 13평 정도 아주 탁상같이 지어놓고서 이제 그 임대했다는 얘기죠? 근데 요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는 사람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극빈층이라든가 탈북자 있죠? 이런 애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임대를 놨는데, 문제는 얘들이 학교 가서 막 왕따 시키고 그랬다는 얘기죠, 학생들이. 여기 사는 사람 왕따 시키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 89년도부터 98년도경에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이런 명칭을 써가면서 그 당시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한 25평 전후로 있죠. 이렇게 전후해서 보증금도 한 30% 받고, 보통 이제 임대차 기간은 이제 약정하는 겁니다. 최소 5년에서 50년 사이에 계약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국민임대주택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가, 그리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자, 여기가 서울이라면 자, 요런 데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린벨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해제한 다음에, 서울 항복판에 그린벨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해제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아파트 지어서 임대도 하고 분양도 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보금자리 주택 해줍니다. 뭐라고요? 보금자리 주택.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운영하다가 이런 운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유수지, 개천 같은 거 있죠? 개천이라든가 철로 같은 데 옆에 보면 놀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이런 거라든가 각종 노는 땅 있죠? 요거에다가 아파트 지어갖고, 보통 이제 한 13평 정도, 13평 있죠? 요 정도 되는 아파트 지어서, 그러니까 개천모 같은 거 복귀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13평 정도 되는 아파트 지어서 주로 1인 가구라든가 신혼부부, 있죠? 이런 거라든가, 이런 부부도 있죠? 아니면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시중가 임대료보다 한 30% 싸게 해서 임대한 게 있습니다. 이걸요, 행복주택이다, 입니다. 문주택이라고요? 행복주택.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해 왔는데, 여기서는 나중에 이제 임대주택은 나중에 이제 슬슬 다른 얘기를 해보고,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사적 시장입니다. 사적 시장. 우리 동네에도 이제 삼성 아파트, 대림 아파트도 있고, 대우 아파트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라고요? 건영 아파트. 이런 사적 시장에 임대차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은 전월세가 막 비싸요? 싸요? 막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소위 말하는 이제 공적 시장이라고 해서 주변에다가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 서울공사 얘들 시켜서 아파트 지어서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걸요,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이 시장이나 품질은 거의 똑같다 과정해야 됩니다. 뭐는 동일하다고요? 품질. 물론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는 품질이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똑같다 가정해야 돼요. 알겠죠? 똑같다. 그러면 품질도 거의 똑같으면 여기는 임대료가 비싸고 여기는 싸죠? 그렇다고 접근성이 나쁜 것도 아니고 도심 한복판이죠? 이런 데 막 지어도 되니까 여기 사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 가려고 안 가려고요?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효과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효과, 그 다음에라고요, 장기적인 효과 나눠볼게요. 그럼 이쪽으로 이사 가려고 하니까 이쪽은 수요가 증가하고 이쪽은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면 임대료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수요가 감소하면요, 임대료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점점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이사 가나 볼게요. 얘보다 높은 안은 계속 이사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될 때까지 계속 이사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거의 뭐라고요? 공적 시장의 임대료 수준으로 떨어졌겠죠.
그죠? 그러면 자, 아주 단기적으로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공적 시장으로 이사 간 사람은 당연히 혜택을 보지만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임대료가 떨어졌죠?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장기적으로 자,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한 5채 가지고 임대사업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이렇게 형편없이 떨어지니까 이거 돈도 안 된다는 얘기죠? 타산도 안 먹고 그러니까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아유 재미도 없는데 때려치려고 하죠? 팔아치우고 다른 장사나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계속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다는 얘기죠? 원룸도 다 때려치고 다른 거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점점 임대주택의 공급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뭐 감소한다고요?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임대주택 물량이 점점 줄어들죠? 그죠? 줄어들면 임대료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항상 마늘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데, 자,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효과고,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때려치려고 하냐면, 과거에 적정 임대료에 못 미치는 이거 돈도 안 된다는 얘기죠? 계속 때려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될 때까지는 계속 때려치겠죠? 이게 바로 장기적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자,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임대료가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공적 시장으로 이사 간 사람은 당연히 혜택을 보지만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결국은 자, 장기적인 효과가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이쪽으로 이사 간 사람만 정부에서 지원받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정부에서. 그리고 자, 결국은 자 볼게요. 결국은 자 이쪽으로 이사한 사람 혜택을 보고 결국은 자 이쪽으로 이사간 사람이 어디서요? 북한에서 갔나요? 남한에서 갔겠죠? 시장 전체의 임대 수익량은 어떻다고요? 불변입니다. 아시죠? 불변. 그리고 얘는요 점점 공급량이 늘어난다.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거는요 임대료 규제는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는데, 그리고 여기 뭐 분양주택 정책은 많이 안 물어보니까 요거는 3월달 해도 충분합니다. 네, 지금부터 정확히 5분만 쉬었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고서 끝낼 겁니다. 가시면 안 돼요. 예? 가지 마세요. 아니, 지금 잠깐 5분 쉬었다 할게요. 집에 가지 마시라고요. 집에 가면 안 됩니다.